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드론 전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요. 해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취임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엄청난 개혁을 가져온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은 원래 한국으로 치면 과기정통부 장관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자신분증을 만들고 세금 납부나 사업자 등록을 디지털화하면서 굉장한 혁신을 불러온 사람이었는데요. 전쟁이 터진 후에는 드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드론을 일찍부터 적극 지원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여 스타링크 단말기 도입을 시킨 인물이 바로 이 페도로프 국방장관이었죠.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2026년 1월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의 디지털 전환과 무인체계 전력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이 개혁 덕에 러시아군을 궁지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6년 1월 취임 초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군이 거둔 성과를 한번 쭉 보도록 하죠. 페도로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속 차단, 드론 투자, 물류 봉쇄를 통한 크림반도 고립, 조달 시스템 개편, 드론 요격률 90%대 달성, 순항미사일 요격률 87% 달성, 패트리엇 미사일 라이선스 확보, 이후로부터 400억 달러 확보, 국내 탄도미사일 비용 30% 절감, 그리펜 전투기 도입 계약 체결, 전장 인공지능 통합을 가속하기 위한 국방 AI 센터 A1 설립 등이 있는데 6개월간 이룬 업적이 정말 많아서 다 못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페도로프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이 된 것이죠.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인 이오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으로 교체될 예정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에서는 이러한 개각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페도로프 국방장관이 해임된 것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페도로가 스타트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전통적인 군 수뇌부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도로프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드론과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흘러가는 구조 자체를 손보려 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방산 조달 시장에서는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일이 이어졌고 계약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 방산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경쟁에 뛰어들기 어려웠고 실제 성능보다 기존 인맥이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페도로프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전쟁 수행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확대하고 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밀어붙였고 예산 집행 과정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 사례를 직접 조사하면서 국방부 내부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유지되던 방식으로 이익을 얻던 사람들 처지에서는 반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조달 과정에서 경쟁이 강화되면 특정 업체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가져가던 구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도로프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강조했지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부 반발도 함께 커졌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주장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군 수뇌부와 정치권 일부 인사들과의 갈등도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조달 분야에서 개혁하고 쇄신을 했냐면 단적인 예로 155mm 포탄 조달 방식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꿔서 예산을 16%를 아꼈고요. 이렇게 아낀 예산을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병사들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아껴서 드론을 더 많이 산 다음에 이걸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였죠. 당장 조달 분야에 대한 개혁을 위해 국방부 구성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용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조사를 거부하면 해고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인 계산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준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외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페도로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럽게 바라봤다고 전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페도로프는 젊은 개혁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드론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국방 혁신을 이끈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외에서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끊어낸 모습도 자주 주목받았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정치인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한 장관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마냥 편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시체제 속에서도 전쟁 이후의 정치 구도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페도로프가 훗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함한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고 페도로프 역시 그런 의도를 직접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영향력이 커지는 인물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경질 역시 군 내부 갈등만이 아니라 정치적 요소도 함께 작용했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설명하는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과 함께 차기 정치 구도까지 고려한 인사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가 페도로프 국방장관보다 더 뛰어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에서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지휘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인스카 플라우다는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직접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면서 현장 지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술그룹과 작전 전술그룹, 작전 전략그룹은 각 지역의 전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려 하는 조직인데도 총사령부가 현장 권한까지 직접 행사하려 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신임 여단장 인사부터 특정 지역의 보병진지 위치까지 총사령관이 직접 관여하려 한다는 내부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됐는데요. 이런 방식은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변화에 맞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작전의 신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선에서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분 차이로도 전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결정 권한이 계속 상부에 집중되면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프라우다는 또 코스티안티니우카 인근 방어선을 재정비해 병력을 다른 위협 지역으로 운용하자는 제안이 내부적으로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고질적인 부패 문제 때문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는 상상 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부패 사건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이 130억 원이 넘는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1443억 원 횡령 연루 혐의로 우크라이나 전직 에너지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국가 경제가 급격하게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재벌과 정치 권력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른바 과두 세력이 국가 경제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인들이 언론과 금융, 에너지 산업까지 장악하면서 정치권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 영향은 국방과 공공조달 분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쟁보다 인맥이 우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낮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부패 척결은 역대 정부가 반복해서 내세운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전시 예산과 해외 지원금이 투입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실제로 정부 발주 사업과 에너지 분야를 둘러싼 대형 부패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고 고위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국영기업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드러났고 정치권을 상대로 한 입법 로비와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서 합법개혁과 반부패 정책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국방장관 경질 역시 부패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공식적인 증거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를 내던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교체됐다는 점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